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영입니다. 오늘 날짜가 벌써 2026년 4월 18일이네요. 오늘은 심층 분석은 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아닌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도 아주 굵직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주제들인데요.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 아침 독자님들의 출근길, 대중교통 풍경, 그리고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역대급 노조 이슈까지 쫙 다뤄볼 겁니다.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거시적인 위기와 미시적인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피상적으로 뉴스를 보면 중동 전쟁, 유가 상승, 대중교통 이용률,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이게 다 각각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뉴스 섹션도 완전 다르고요. 네, 하지만 글로벌 자본과 물류의 흐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완벽하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인과관계의 사슬이거든요. 당장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그 중동 정세의 모순적인 상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순이라는 게 지상과 해상의 극명한 온도차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기자님,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이란전이 꽤 곧 끝날 거다 이렇게 단언을 했단 말이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도 했고요. 심지어 주말에는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해서 휴전 협상 의지까지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랑 레바논도 일단 10일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란도 이걸 환영했고. 레바논 헤즈볼라는 약간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트럼프가 조심히 행동하면 좋은 순간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성 환영을 보내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육지에서는 확실히 긴장이 좀 풀리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기자님. 땅 위에서는 이렇게 휴전이 논의되는데 바다에서는 무려 70개국이 모여야 할 만큼 여전히 꽉 막혀 있다는 게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17일에 영국 티어스타머 총리랑 프랑스 에마니에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가 열렸단 말이죠. 네, 국제해사기구 포함해서 대략 70에서 80개국이 초청을 받았고 40여 개국이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불참했지만 지지 의사는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바다 위 긴장은 이렇게 팽팽한데 휴전 국면이라는 말이랑 70개국 연합적전이라는 말이 좀 상충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상전의 일시적 휴전이 곧 이 경제적 핏줄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나 미사일 교전은 외교적인 타협으로 멈출 수 있잖아요. 네, 협정서에 사인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물류랑 핵심 에너지의 80%가 지나가는 이 글로벌 급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패권 싸움이거든요. 레바논 헤즈볼라가 조건부 합의를 여지로 남긴 것도 결국 언제든 바닷길을 볼모로 잡고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인 거죠. 그래서 70개국이나 머리를 맞댄 거군요. 맞습니다. 70여 개국이 모인 이유는 이념이나 영토 방어가 목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국 경제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적 노력인 셈이죠. 페르시아만 일대에 무려 2,000척의 선박과 선원 2만 명이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기자님, 이거 완전 바다 위 거대한 주차장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네, 진짜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천문학적인 확정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옴달싹달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6일의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홍해 수송 방안을 공식화한 이후 첫 성과가 나왔단 말이죠. 중동 전쟁 발발 48일 만에 한국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 우회 항로를 통해 들어왔다고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X를 통해서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자평을 했죠. 물론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 온전한 성공이라고 봐야 할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친이란 후티 반군이 드론이랑 미사일을 막 쏘아대는 곳이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홍해를 뚫고 온 건데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간 격 아닌가요? 리스크 계산이 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지뢰밭을 걷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뢰밭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가 즉각적인 심정지를 겪게 되거든요. 당장 공장이 멈추니까요. 네, 그 거대한 해상 주차장에 2,000척이 묶여있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를 질식시킵니다. 에너지는 하루만 끊겨도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혈관이잖아요. 타격 위험이 있더라도 다국적 연합군의 정보자산과 군사적 호의를 통해서
그 확률적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계산된 베팅인 겁니다. 와, 최악의 혈관 단절을 막으려고 차악의 우회로를 강제로 선택당한 거군요. 천신만고 끝에 원유를 들여와서 1차 셧다운은 겨우 막았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고유가라는 거시적 충격파는 시민들의 일상에 고스란히 도달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방어 기제가 관찰됩니다. 제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약간 거대한 경제적 충격 흡수 장치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서울 2주차, 그러니까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보니까 6,873만 명이더라고요. 전쟁 이전인 2월 말 대비해서 꽤 늘어난 수치죠. 네, 무려 33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5.1% 증가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뉴욕 MTA 교통방국 통계를 보면 거긴 유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하루 이용객이 감소했고요. 런던도 증가폭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뉴욕이나 런던이랑은 아주 뚜렷한 대비를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기자님. 기름값이 오르니까 뉴요커들은 이동 자체를 줄이면서 경제활동에 위축되는데 서울 시민들은 그냥 아예 자아용기 내려놓고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통합요금 체계의 힘일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대중교통이 경제의 충격 흡수 장치로 작동하는 물리적 원리죠. 서울의 통합 환승 요금 체계가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코멧 벤치마킹 평가를 보면 서울 대중교통이 연간 19억 명을 수송해서 전 세계 2위거든요. 에너지 효율성,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 부문도 2위고 비운수 수익이나 교통약자 편의 증지는 1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 분석처럼 이 고도화되고 촘촘한 인프라가 시민들의 이동 제약을 막아서 경제활동 위축 피해를 확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엄청난 외부 충격을 이 공공 시스템이 넓게 분산시켜서 막아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공공부문이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해내면서 내수소비 마비라는 2차 타격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와, 다행이네요. 서민경제는 이렇게 대중교통 덕분에 충격을 방어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여기선 완전히 딴 세상, 스케일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흑자 속에서 역대급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17일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사나 삼성전자 지부가 서초 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출범 선언을 했습니다. 조합원이 7만 4천 명을 돌파해서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초과했고요.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한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반도체, 즉 DS 부문 가입률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숫자들의 스케일이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영업이익이 무려 300조 원 전망되잖아요. 그래서 사측이 영업이익의 약 13%, 그러니까 평균 연봉의 600%인 1인당 약 5억 4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제시했어요. 직장인 평생 모으기도 힘든 돈이죠. 그런데 노조 측은 이 40조 원 규모의 성과급 풀도 부족하다면서 영업이익 15% 보장이랑 상한선 연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요구 안 들어주면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파업하면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노조 비가입 직원 블랙리스트 유출 사건에도 노조원 연관 사실이 인정됐잖아요. 네, 갈등 양상이 아주 거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님, 1인당 5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거부하고 20조 원 규모의 파업 손실을 으름장 놓는 상황입니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선뜻 공감하기 힘든데 DS 부문 인력 80%를 확보한 이 노조의 협상력이 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 막강해진 건가요? 이 상황을 단순히 고연봉자들의 탐욕이라는 1차원적 프레임으로만 보면 진짜 본질을 놓칩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노종 권력의 구조적 재편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고연국의 재편이요? 네, 지금 글로벌 테크 패커는 철저하게 AI와 첨단 반도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인재들이 과거와 달리 자신들이 전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병목 그 자체라는 걸 뼈저리게 자각한 겁니다. 80% 가입률이 바로 그 자각의 결과물이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지적 노동이 300조 원의 천문학적 이윤을 창출하는데 왜 사측이 정해주는 낡은 비율로만 나눠 가져야 하느냐며 기업 시스템 자체의 본질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새롭게 프레이밍하는 거네요. 그럼 그 블랙리스트 유출 같은 이슈도 이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나오는 파열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과도기에는 필연적으로 거친 마찰음이 혼재합니다. 통제 중심의 경영권은 약화되고 지식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비대해지는 권력의 조차점인 거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기업 문화와 보상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조립되는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독자님, 홍해를 우회해 아슬아슬하게 뚫고 들어온 원유로 간신히 돌아가는 경제,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대중교통이라는 공공방파제에 묵묵히 몸을 싣는 서민들의 출근길 풍경. 반면 그 방파제 안쪽에서는 300조 원의 거대한 이익과 40조 원의 천문학적 보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벌어지는 글로벌 기업 심장부의 파업 전야. 이 극단적이고 이질적인 두 풍경이 모두 2026년 4월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과연 진정한 경제적 안정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중동 정세부터 대중교통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이슈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